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수학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시험 보고 혹시 학생들이 수학 시험이 어렵다고 하던가 쉽다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수학 시험이 좀 어땠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시험 범위는 부교재가 우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 혹시 푸는 모습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집에서 올림포스 유형편이 부교재여서 아마 아이들 열심히 풀었을 텐데 좀 미리미리 풀면 좋은데 항상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학교에서 검사한다고 그제서야 풀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었고요. 시험 범위는 2차 함수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좀 바뀐 점이라고 치면 원래 객관식 서답형 문항 수는 동일했는데 원래 서술형이 30점이었는데 요번에는 5점이 줄어서 2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75점, 서술형 25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좀 난이도를 보자면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앞에 쪽은 사실 되게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난이도를 보시면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번 때까지는 사실 거의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앞에 부분은 제가 특별히 문항 출처를 안 넣어놓은 거는 그냥 일반적인 교재나 교과서나 시중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문항들이어서 충분히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고요. 좀 뒤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보시면 보통 부교재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원래 서술형이 세 문항이 있을 때 보통 한두 문제는 서술형을 좀 쉽게 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 못하는 친구들도 서술형 1번은 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서술형 2번까지 좀 풀 수 있다든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좀 서술형 1번부터 조금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나와서 조금 부교재 문제긴 합니다. 물론 서술형 1번도 서술형 2번도 부교재 문제였는데 좀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어려울 법한 문제를 좀 줘서 만약에 서술형을 제대로 못 풀었으면 25점이 바로 까이거든요. 조금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조랑 조금 다르게 서술형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점수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뒤에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항들이 배치가 돼서 좀 부교재랑 비슷한 수를 나오긴 했지만 언제나 해설력은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 그래서 아마 아직 1등 컷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작년보다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문항을 하나씩 조금 뜯어보면요. 우선 앞에 있던 10번 문제고요. 요것도 이제 올림포스 유형편에 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대로 나왔죠,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부교재에서 그대로 등장한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요 유형도 그림을 안 주게 했는데 올림포스 유형편에 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림만 빠져도 좀 다른 문제 같긴 또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림이 없네?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동일한 문제로 출제된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앞서 말씀드렸던 서술형 1번 문제인데요. 사실 요게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요거 인수분해하는 게 좀 간단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봤어야 여기 인수분해하는 게 정확히 요 문제를 풀어봤어야 시험장에서 좀 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아예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거든요. 요 문제가 약간 좀 특이한 문제라서 이걸 꼭 풀어봤어야 좀 문제 좀 적용이 됐을 거라서 조금 다음에 셀 법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서술형 2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기엔 뭐야? 다 똑같은 문제인데 왜 못 풀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이 그 올림포스로 치면 사실 앞에 스텝 1이 있고 좀 쉬운 문항들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내신수는 고난도 문제라고 해서 사실 지금 서술형 1번이랑 서술형 2번에 있는 문항들은 다 고난도에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거부할 수 있는 문항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좀 연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좀 풀기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바람은 풀었으면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항상 제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기출문제 같은 것도 좀 나왔는데요. 지금 서술형 3번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 3번은 어떤 문제와 동일하다고 좀 보긴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1, 모의고사의 내용들이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풀어본 경험이나 풀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좀 그거를 토대로 풀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봐서 서술형 3번은 조금 시간 압박도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있을 수 있고 해서 조금 형태가 어려운 형태로 조금 우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도 이제 2차 함수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제가 동일한 완전 똑같이 생긴 문제를 못 찾아서 원본은 못 갖고 왔는데 보통 비슷한 문제라고 치면 기출 문제나 아니면 시중 문제에서 좀 여러 개를 번역해 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고위고상 올라가면은 문제에 맞는 그래프 개형을 여러 개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봐서 이게 이 문제에 맞는 그래프구나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두 가지 케이스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려봐서 지금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문제라서 사실 고1 아이들이 풀기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기엔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형용과 시험을 좀 빨리 봤다 보니까 그 뒤에 아이들 좀 풀려봤는데 확실히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잘하는 1등급 나오는 친구들한테 풀려봤을 때도 한 친구는 좀 맞았고 한 친구는 좀 어려워했던 그 정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해석력은 항상 일반적인 건 부교재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되고 단순히 한 번 풀어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좀 본인이 어떤 게 틀렸는지 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면은 뭐 이런 문제나 아니면 아까 서술형 3번에 있던 문제나 조금 낯선 문항들도 좀 풀 수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좀 멀리 보면 모의고사나 수능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낯선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라는 걸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항상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럼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이제 해석여고 시험이 끝나면 저도 풀어보거든요. 저도 시험을 딱 처음 받고 1번부터 다 시간제로 풀어봐요. 저도 시간을 재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부족했겠구나 라고 좀 느끼려고 저도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데, 그럼 저는 제가 이걸 못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의심하시는 분?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풀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왜 풀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보거든요. 그럼 또 어머니들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시니까 할 수 있겠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고1 때 지금 5등급제로 한 사람은 저는 3등급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잘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닌가요? 3등급 받아서 만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고1 때 3등급이었고 실제로 입학했을 때도 반 35명 중에 34등이었거든요. 제가 전교에서, 그 반에서. 그래서 그 재능이 있나라고 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수학이 갑자기 좀 늘어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항상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를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내가 왜 틀렸는가 이 문제, 나는 뭘 모르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부분을 되게 안 해요. 그냥 문제 풀고 틀리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럼 절대로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또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게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해서 제가 수업 때도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 작성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을 하나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이 친구가 풀었을 때 뭐 틀린 이유에다가 뭐 상수항을 생각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문제 밑에다가 그냥 상수항만 생각해라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는 뭐 문제 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눴나 봐요. 어떤 시기를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나누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되게 남자아이 같지만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렇게 좀 터프하게 좀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냥 막 문제 풀고 막 했었는데, 그때는 막 수학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재수도 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틀렸고 다음에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마찬가지로 아주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또 시험 보고는 실수했다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수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실수도 본인이 틀렸던 걸 모아가다 보면 비슷한 게 보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실수를 많이 했어서 항상 실수하면 제가 실수한 이유를 써놨어요.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런 부분 실수했다 적어놓다 보면은 그것도 쌓이면 비슷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에다 다 정리해놨어서 지금도 수업하다가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나오면 딱 인지가 돼요. 나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알아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걸로 완전하게 모든 실수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슷한 실수들도 모아가다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그런 식으로 오답비를 작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석여고도 오답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부교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부교재를 당연히 한번 풀어서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오답 문항을 또 걷고 있습니다. 뭐 1주차 되면 오답 문항, 2주차 되면 오답 문항 해서 매 주차별로 오답 문항 개별적으로 걷어서 다 아이들마다 주차별로 오답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던 문항들도 저렇게 오답을 써봤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 풀 수 있는가는 또 확인해야 돼서 확인하면서 내가 오답을 적어봤을 때 또 다시 풀리는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복습 영상도 제공하고 있고요.
손필기 해설도 또 해석력으로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서술형 생각보다 아예 잘 못 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서술형을 썼을 때 제가 풀면 어떻게 썼을지, 서술형을 쓰면 어떻게 썼을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아이들이 썼을 때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수업하고 있다. 그래서 좀 따라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복습 영상 제공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활용하진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아이들 숫자가 보면 막히는 부분은 카톡으로 질문하면서 어떤 부분 막히는 게 있으면 또 질문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들께 시험을 매주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는데 몇 점을 정도 나왔다 이런 거나 과제 수행 과제 같은 거나 체크해서 안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이제 과정은 총 보통 커리큘럼이 3가지인데요. 요 첫 번째 있는 교재는 저희가 보통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하는 거라서 지금 5월이죠. 5월엔 지금 현재는 요 과정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하나씩 잠깐 보면요. 5월 달에는 보통 아이들이 당연히 개념도 치고 넘어가야겠지만 사실 결국에 아이들한테 조금 필요한 거는 결국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를 좀 정리할 필요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무턱대고 문제만 많이 풀어도 될 게 아니라서 어떤 유형이 됐을 때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고하는 거다라는 걸 좀 핵심적으로 좀 테마별로 묶어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비슷한 기출 문제나 내신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확대를 해왔는데 밑에 보시면 그 테마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각 정리해 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빈칸을 뚫어놓은 이유가 빈칸을 안 뚫은 애들이 안 봐요. 아예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빈칸을 뚫어놔서 아이들이 좀 직접 채울 수 있게 직각삼각형에서는 직각이 추가되면 다음을 떠올리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수업 때 하나씩 써나갈 수 있게 교재를 좀 구성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써가면서 좀 채울 수 있게 진행했고요. 마찬가지 이제 6월 달에 내신 대비 다가오다 보니까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실제 시험지를 하나 풀어보면서 시험지 운용하는 연습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EBS 부교재나 아니면 좀 중요한 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요번 해석연구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해석연구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마지막 6월달에 교재를 풀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유튜브를 좀 작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유튜브는 아니고요. 작게 하고 있는데 3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봤었고 또 6월달이 되면 또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같은 것도 올려놓고 있고요. 아니면은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어려운 단원에 대해서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같은 거를 좀 찍어서 그냥 간간히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본 수업을 하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유튜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 올리지 못하는데 올리다 보면 학생 댓글들 반응이 좋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응이 좀 괜찮아서 그냥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막상 제가 앞에 두고 수업한 아이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내 앞에 있는 애들은 반응이 없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 들어오기 전인가요? 여기서 또 해학여고 때 아마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을 텐데 제가 유튜브를 엄청 한 지 오래된 건 아니라서 그때가 아마 제가 3월달인가 구독자가 한 10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서 지금 한 400몇 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딴 얘기긴 한데 요즘에 또 주식을 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쌀 때 살 걸 이런 마음이 들죠? 약간 저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인데요. 거기 내신 전체에서 1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렇게 점수가 상승했던 학생도 있었는데 18점은 제가 가르쳐서 18점이 나온 건 아니고요. 18점 맞아서 저한테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좀 상승했던 사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아이들이 비슷하게 하는 얘기는 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서 좀 좋았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알려서 좋았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주입하고 좀 강조하는 왜 생각을 좀 해라. 어떻게 해도 되는지를 좀 그런 것들도 결국 좀 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공통적으로 좀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시간은 안 해드리고 저는 좀 수업이 있어서 좀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반은 기본적으로 수업은 기본적으로 연합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석여고 반만 따로 있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목요일, 일요일 반이 하나 있고요. 브릿지 반이고 금요일, 일요일 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요일간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수학을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일요일간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2등급 때인데 좀 1등급을 원하거나 아니면 1등급 좀 불안정한 좀 1등급 때인 친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 정도 있는 친구들이 우리 집안에 있고요. 좀 코어반은 한 2, 3등급의 친구들이 있어서 좀 위로 도약할 수 있게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에 맞게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마치고요. 제가 또 유튜브 이름을 또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어제도 그냥 갈 뻔하다가 어떤 어머님이 유튜브 이름 알려주고 하셔가지고 제 이름이 박시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이름은 풀한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쳐보시면 나올 거라서 제가 뭐 여기서 수업하는 모습이 있진 않고요. 뭐 모의고사 해설이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거에 풀이하는 그런 영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학이 사실 단기간에 오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겪어보셨겠지만 또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기도 하고 점수대가 받아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고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수학은 좀 어느 순간 한 번에 팡 튀긴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뭐 조금씩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안 오르다가 한 번에 팡 튀는데 결국에 그 튀는 거를 좀 느껴보려면 결국 그 과정 안에서 좀 정확한 공부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런지 좀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맡겨주시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잘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수학 담당하고 있던 박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